그러면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이 대지권 미등기 물건들 중에서도 또 굉장히 유력한 그 수익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만 둔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물건만 찾아가지고 굉장히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들인데, 제가 이제 특수물건반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수익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뭔지는 아시나요? 이제 집합 건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뭐 빌라, 상가 같은 그런 집합 건물일 경우에 그때 그 집합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대지 사용권 혹은 대지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대지권 같은 것들은 이제 등기로 표시가 되는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거는 그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지권 미등기에도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있고 정말로 뭐 놀랄 만한 수익 모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번호를 보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대지권 미등기라고는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지권 미등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을 드렸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오히려.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지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내가 알고 당한다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적을 텐데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을 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먼저 특수물건을 입찰할 때는 이 리스크 통제라는 게 항상 필요한데, 이 물건의 리스크가 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겠죠. 이 물건의 리스크를 원금의 손실의 그런 가능성을 0%로 통제를 하면서 정말로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까지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2023 타경 11097 물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완길동에 소재한 검단 자이 2단지 물건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3억 8,200. 시세를 좀 대충 확인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3억 8,200만 원이었는데 한 번 유찰되고 낙찰이 됐는데 3억 1,000만 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차순위는 3억 500. 그래서 굉장히 적정하게 잘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고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매각 불허가 된 것 같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3억 8,200으로 진행됐다가 한번 유찰돼서 2억 6,700까지 떨어진 상태죠. 근데 이제 처음에 입찰할 때에도 2명밖에 안 들어왔고 그런 상태면 이번에 입찰 기일이 이제 10월 16일인데 한 명도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또 낙찰 받고 또 불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상실하든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도대체 이 양반들은 왜 매각 불허가를 받았는가, 뭐가 도대체 문제가 있길래 이런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수물건에서는 권리문서를 할 때는 뭘 봐야 한다 그랬죠? 늘 매각 물건 명세서로 끝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비고란에 보면은 비고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특수물건들은 이렇게 비고란의 위험성들을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데, 대지권 미등기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대지권 유무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어디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을 대부분 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이고 대지권 유무가 알 수 없다라고 공지가 돼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감정평가가 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같이 감정평가가 돼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입찰해라. 이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지권이 성립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 그 집합 건물에 대지권이 성립이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에 건물만 감정평가를 하고 대지권을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일단은 낙찰자가 대지권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요, 이 대지권이 성립이 안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대지랑 건물을 같이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대지를 사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랑은
전혀 판이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대지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은 뭐 감정 평가가 돼 있든 말든 그냥 대지권 미등기라 하더라도 90% 이상은 대지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10%가 문제죠. 그 10%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서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대지권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봐서 대지권이 성립이 되면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을 하는 거고, 대지권이 성립이 안 되면 취득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천시 검단 출장소로부터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에 납부되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도 같이 감정평가가 돼 있고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가 되었으니 대지권은 성립이 되고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텐데, 뭐냐면 이제 물건 명세서는 이렇게 이제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름대로 80%면 싸게 잘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을까, 이런 부분인데, 등기부등본의 내용들을 한번 쭉쭉 살펴보다 보니까 2016년 6월 29일 날 이모모 씨가 이제 임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 행콤사 옥션에는 이렇게 등기부 이렇게 해주면서 요약을 해주면서 이렇게 임의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 이렇게 또 임의 경매 낙찰받다고 해주네요. 그러면 와, 이게 뭘까? 임의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에 그때 혹시라도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죠. 등기등본을 봤더니 좀 크게 보겠습니다. 봤더니 임의 경매로 낙찰됐다고 하는데 사건 번호가 뭐였을까 보니까 여기 있네요.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임의 경매를 넣었는데 경매 사건 번호는 2015년 993 호다. 그럼 그 사건 번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요 물건인가요? 그러네요. 2015년 993호인데 여기에도 이제 2억 2,600에 누군가 낙찰 받았는데 여기에 물건 명세서는 뭐라고 기재돼 있을까 보니까 여기 이제 물건 명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죠.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이고 대지권 미등기나 최저 매각 가격 대지권에 포함돼. 이것까지 똑같죠, 우리 거랑. 그런데 뒷얘기가 있습니다. 2015년 3월 9일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이게 이제 이 아파트를 분양했던 시행사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의 회신에 의하면 현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800만 원, 뭐 좀 더 이제 경매가 낙찰될 때쯤 되면 한 1억 한 1,500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을 미납했다. 근데 그 미납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싶겠습니다만, 낙찰자랑 무슨 상관일까 싶겠습니다만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분양되었다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 있죠. 대금 미납에 따른 대지권 취득 여부 및 대지권 등기는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이다, 이렇게 공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분양대금 미납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겠죠. 이거는 이제 또 옛날 2016년에 낙찰된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해주죠. 분양대금 미납금 1억 800이 있다. 그런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수 있다. 혹은 그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 그 금액을 인수하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를 못 해주겠다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무섭죠. 그랬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싸게 헐값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이 이제 똑같은 물건인데 낙찰 받을 당시에, 전소유자 낙찰 받을 당시에 이런 공지가 있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지권 미등기 물건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치면, 그죠? 이렇게 본다고 치면 대지권 미등기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그러면 낙찰받고 대지권 미등기를 해결을 못했구나. 그 분양대금 미납금을 대신 납부해가지고 그 대지권 등기를 하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못했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할 것처럼 저희 특수물건만 수강생이 혹시라도 이거를 이제 낙찰받고 저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소송에 졌나 보다. 대지권 등기 소송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대지권 미등기가 이게 이 호수만이 아니라 전체 호수가 다 대지권 미등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뭐 대지권 미등기가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902호인데 901호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 한번 떼봤더니 이게 이제 901호 여포수죠. 여포수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대지권 미등기가 뭐냐면 보세요. 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인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이 표제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이 204동에 어떤 종류의 건물이 올라와 있는지, 철근, 콘크리트고 뭐 이렇게 뭐 15층까지 있다, 이런 내용들 쭉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동의 건물을 깔고 앉은 대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요 큰 규모 23,827제곱미터 그 규모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구분 소유자가 전용적으로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 그러니까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건물, 요걸 말하는데 보통 이제 뭐 101호, 102호 이렇게 호수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901호이고 84.809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전유 부분 등기 바로 밑에 이렇게 요 전유 부분 901호에 할당된 대지 지분이 얼마인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대지권의 표시, 이게 대지권 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901호에는 이 대지권 등기가 902호죠. 경매 목적물인 902호에는 이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901호는 돼 있죠. 그러니까 902호는 경매 목적물인 902호만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 대지권 등기가 돼 있구나. 그렇다면 큰 문제죠, 그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이 대지권 등기를 여기만 미등기니까 이거를 또 해결을 하려면 전 소유자가 분양대금 미납한 것들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건 명세서에는 그게 공지가 안 돼 있을 뿐인 거죠. 이렇게 오히려 이 물건 명세 내용만 보면은 대지권 가격이 포함돼 있고 검단 출장소로부터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조에 있음, 이렇게 되니까 대지권 등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보다. 그죠?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지식대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감정평가가 돼 있고 또 건물 토지의 취득세까지 다 냈다고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대지권을 취득하나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 경매 절차를 찾아보고 그다음 인근 호수의 대지권 등기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이 물건만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낙찰자가 그 분양대금 미납금을 떠안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물건인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지를 안 해줬으니 경매계에서 잘 모르고 그렇게 공지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나 매각 취소 결정을 받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각 취소 결정은 한 번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안 해줄 거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증금 10%는 얼마죠? 2억 6,700이니까 2,670만 원 이 보증금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리스크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거는 입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으니까 벌써 2,760만 원을 번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이 공부의 핵심인데 기상천외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제20조 한번 볼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구분 소유자라는 게 이제 101호, 102호 같은 이런 전유 부분,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전유 부분의 소유자를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은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해놨죠. 그러니까 내가 101호를 팔았어요. 누구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뭐 대지권을 따로 판다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그 101호를 딱 팔면, 건물만 팔면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니까 딸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대지 사용권자는 따로 있고 구분 소유권자는 따로 있고 건물의 소유자는 따로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분리 처분의 금지 원칙인데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두 개의 조항을 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조항과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희는 예전에 이제 그 1억 6천짜리 소형 아파트, 소액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이제 경매계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대지권이 성립이 돼서 그 건물하고 대지를 같이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경매계장님이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토지등기부 등본 떠가지고 너무 복잡하니까 건물만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경매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이제 원래는 건물 토지 합치면 1억 6천인데 건물만 감정 평가해도 9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뭐 또 법적인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2천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요 조항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이렇게 구분 소유자 대재산권은 그가 가진 전유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전유 부분을 낙찰받았으니까 이건 일정한 요건을 갖췄으니 그 요건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건을 갖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건을 갖췄으니 대지사용권을 공짜로 우리한테 달라. 이런 소송을 한번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억 6천짜리 아파트를 2천만 원에 낙찰받은 꼴이 된 거죠. 그렇게 이런 조항이나 판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특수물건만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2항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 모델은 아니고요. 이거는 오히려 리스크 통제를 하는 되게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합 건물에 대지권만이 경매가 나온 경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 분리 처분이 할 수 없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권만 경매를 넣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경매 계장님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대지만 이렇게 경매를 넣은 경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지만 나왔으니 이제 막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헐값에 그걸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한 2억짜리를 뭐 1억에 받았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큰일 나죠. 왜냐하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다는 이 조항 때문에 여러분이 대지권을 받아도 이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는데 분리해서 처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경매로. 그러니까 그 경매 절차는 무효가 되고 여러분들은 무효가 됐으니까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낙찰자들이 배당을 다 받아가지고 그 채권자들이 배당을 다 받아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2억짜리 1억에 싸게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그 1억을 날려버리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특수물건 할 때는 리스크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그 현란하게 1억 6천짜리를 2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도 같이 배우는 거 이게 바람직한 거죠.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변호사인 저조차도 특수물건 할 때는 이렇게 신중한데 특수물건들을 일반인들한테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판례를 통해 가지고 수익 모델을 한번 배워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 물건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였지만 그 동시에 항변을 행사할 수 있는 그죠? 수분양자가 애초에 분양대금을 미납해가지고 그 분양대금에 대해서 그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에서 동시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조만간에 그게 공지가 될 겁니다. 누군가 또 보증금을 상실하고 뭐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 경매계에서 이제 똑같이 공지를 해주겠죠. 분양대금 미납금이 한 2억 뭐 1억 몇 천만 원이 있다. 근데 그거를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인수하지 못하면 등기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동시행 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돈을 내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주겠다는 거. 그러니까는 동시행 항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미납한 것들을 낙찰자가 대신 내준과 동시에 이 대지권 등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판례가 뭐냐면 2006년도 9월 20일에 선고된 2004-5861 판결. 제가 이 판결을 봤을 때 이제 아무리 봐도 빨리 이 판결은 문제가 많거든요.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제가 볼 때는 감히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법관들보다는 제가 경매 사건에 한해서는 연구도 많이 했고 그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양반들보다 더 많은 법리를 알고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바라보는 법리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판례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판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특수물건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 판례가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든 이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의 취지가 뭐냐면, 집합 건물의 분양자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지권 변경 등기를 지적 정리 후에 대지권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전유 부분, 그 101호, 102호 같은 그런 구분 소유된 건물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전유 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준 거죠. 그냥 건물 등기만 해준 거죠. 대지권 등기는 나중에 해주겠다. 라는 상태에서 그 전유 부분의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라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는 분양대금을 미납했다 그랬죠.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 다른 말로 하면 대지권인데, 대지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이라는 표현은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락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란 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동시에 양변인이 머리 뭐 이렇게 다 있고 분양대금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경락인, 경락인이 낙찰자입니다. 낙찰자가 대지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안 주면, 그 소유권 그 대지권 등기를 안 해주면 이렇게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빨간 밑줄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청구를 해버리면 이 분양자, 이 분양대금을 완납받지 못한 분양자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 그 변경 등기 혹은 이전 등기를 맞춰준 걸 구할 수 있지만, 이때에 분양자는 이에 대해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에 항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지권을 취득하는 건 문제가 없고, 그래서 대지권을 취득했으니까 그 대지권 등기도 해달라라고 청구를 했을 때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이 분양자가, 나는 그 분양대금 미납금이 납부될 때까지는 못 해주겠다, 대지권 등기를. 그래서 납부함과 동시 이행으로 대지권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동시 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문구에 기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물건 명세서에 그 위험 부담을 공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구대로 한다면 결국 변호사님 아까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뭐 수익 모델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문구대로 한다면 결국은 낙찰자가 대지권 등기를 해오려면 결국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특수물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동시행 모델의 기본 해법이 뭔가,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이 수익 모델의 기본 해법이 뭔가,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판례상으로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지권을 취득하지만 대지권 등기만을 못할 뿐입니다. 아까 봤을 때에 대지권 등기가 이제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대지권 전유 부분의 표시 밑에 대지권 등기, 이렇게 대지권의 표시, 이게 대지권 등기라고 했죠. 요 등기를 못할 뿐인 건데, 한번 볼까요? 저희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902호인데 1동에 건물의 표시가 딱 나와 있죠. 15층짜리 건물이고 그 규모는 얼마나 크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쭉. 그리고 이 1동의 건물이 깔고 앉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똑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이렇게 902호이고 84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끝이에요. 바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로 넘어갔습니다. 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썰렁하죠. 그죠? 등기부가.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대지권 미등기가 돼 있다는 거는 요 등기부가 썰렁해서 마음이 좀 공허하다. 이런 느낌들. 이제 자녀분들이, 사춘기 자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뭐 집에서 선생님들이 뭐 건물 등기부 등본 공부할 테니까 한번 떼어와라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애들은 다 등기가 돼 있는데 우리 것만 안 돼 있으면 애들이 상처받겠죠. 그런 마음의 공허함 정도, 그것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낙찰자는 대지권을 이미 취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도 갖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만 못한 거 이런 거죠. 원래는 권리가 있는 곳에 등기가 있으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소유권자로서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대지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만 못한 케이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건물이 이제 법정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건물 철거는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남의 땅을 쓰고 있으니까 지료는 부담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토지 소유자가 나름대로 이제 건물을 철거해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지료를 땅 사용료인 지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지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내가 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록 대지권 등기를 한국토지신탁인 그 등기 명의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건물을 철거해라든가 아니면 그 지료를 내라든가 아니면 그 분양대금 미납금을 이유로 해가지고 내 건물에다가 압류를 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일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지 소유권이 있는 곳에 대지권 등기를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대지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등기만 신탁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지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거나 대지권 등기를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구분 소유적 매도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합 건물의 토지 소유자 대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합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인데 그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라고 한다 그러면 등기만 안 돼 있어가지고 마음만 공허할 뿐이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멘탈만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대지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감정평가할 때는 등기만 가지고 있는 토지 그 신탁회사도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어차피 철거될 건물이니까 토지 것도 내 거, 건물도 내 거라고 해서 권리가액이 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소유자를 한다면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소유자가 아니라 투자자라고 한다면 전세도 놔야 되고 매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남들은 다 대지권 등기를 갖고 있는데 내 거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도 이걸 꺼리겠죠. 그렇죠? 그 매매도 할 수 없고 그 저것도 할 수 없고 전세도 놓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권 등기를 찾아오려면 안 찾아오고 사는 데는 문제 없지만 찾아오려면 당연히 이제 돈을 대신 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찾아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이런 물건 중에서 이제 100에 한 20건, 30건 정도, 20, 30% 정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에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대지권 등기를 그냥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심화 해법이고 근데 물음표가 돼 있죠. 특수물건반 강의에서 그런 해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5억짜리 물건인데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금이 이자까지 쳐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2억이다라고 하면 3억까지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마진까지 고려하면 그런 물건을 2억 5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2억 5천의 차익이 생기는 거. 이런 심화 해법을 배우는 거, 그거가 이제 우리 특수물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특수물건 강의는 제가 이제 10월 달쯤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생각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구나. 내가 실수요자를 한다면 굉장히 큰 해법이겠지만 이건 기본적인 해법이고 심화 해법은 놀랄만한 또 해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다른 해법, 특수한 또 해법이 또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배워가는 과정이 심화된 저희 특수물건의 특수물건 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주 유망한 수익 모델들에 대해서 특수물건 강의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진행할 생각이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이거 안 들으시면 정말 손해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